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좋은 남편이었고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퍼줬는데 정작 내 나이 78세가 됐을 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30대부터 목공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신 78세 박 할아버지입니다. 13년 전에 아내를 유방암으로 떠나보내고 남아있던 재산 4억 2천만 원을 자식 셋한테 모두 나눠줬어요. 지금 사시는 곳은 30년 된 원룸 2층, 월세는 32만 원, 통장 잔고는 33만 원,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57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못 챙기는 정보들을 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정보 하나만 챙겨도 한 달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요,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진심을 담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따로 없어도 눈이 떠져요. 78년 세월이 몸에 새긴 습관이랄까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천장을 봐요. 물이 새서 얼룩진 그 천장. 30년 된 원룸 2층이니까 천장이 좀 낡았죠. 그 얼룩이 어떻게 생겼나 멍하니 보다 보면 어느새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그제서야 아, 오늘도 아침이 왔구나 싶어지더래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요. 무릎이 안 좋아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안 돼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요. 그러고 나서 한 발 한 발 부엌 쪽으로 가요. 부엌이라고 해봤자 작은 싱크대 하나에 가스버너 하나, 냉장고가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오래된 거라 소리가 좀 나요. 밤에 가끔 그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예요. 근데 그 소리도 이제 익숙해졌대요. 그게 없으면 더 조용해서 무섭다고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뭐가 있나 확인하는 거죠.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많지 않아요. 반찬 한두 개랑 찬밥 한 공기, 그리고 물. 딱 거기까지예요. 아침은 그 찬밥에 뜨거운 물 부어서 말아 김치에 먹는 거로 해결해요. 어떤 날은 달걀 하나 삶아서 같이 먹어요. 아침 식사가 5분이면 끝나요.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박 할아버지는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먹을 게 있다는 게 어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 본명은 박종갑 씨입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형제가 많았어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16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딱히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면 뭔가 있겠지 싶어서요. 공사판, 시장 짐꾼, 뭐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목수일을 배우게 됐어요. 동네 목공소에서 잔심부름하다가 사장님이 이 친구 손재주가 좀 있다 싶으셨던 거죠.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공사판 구석에서 자면서 배운 기술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무 만지는 게 적성에 딱 맞았대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나면 뿌듯하고 그게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쓰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옷장 하나, 밥상 하나. 어디선가 누군가가 내가 만든 가구에서 밥 먹고 잠들겠지.
그게 재미있더래요. 그게 20대 청년 박종갑 씨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25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순자 씨. 동네 이웃집 딸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대요.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거나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편했다고 해요.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난한 청년한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 셋이 줄줄이 생겼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죠. 월세 낼 돈도 빠듯한데 입이 다섯이 되니까요. 박 할아버지가 30대 초반에 목공소를 차린 게 그 때문이에요. 남의 밑에서 일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내 가게를 내면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빌리고 또 빌려서 작은 가게를 냈어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였어요. 주문 들어오면 만들고, 납품하고, 또 만들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했고, 아이들 운동회 날에도 납품이 있으면 갔어요. 아내가 애들 손잡고 운동회 갔다 오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어쩌겠어 돈 벌어야지 싶기도 하고 그랬대요. 한 번은 큰아들이 12살 때 학예회가 있었는데 그날 큰 납품이 들어와서 결국 못 갔어요. 아들이 그날 뭘 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어서 알았죠. 아들이 학예회 끝나고 집에 오면서 아버지 왜 안 왔냐고 물었다고요. 아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듣고 밤에 혼자 눈물이 나더래요. 아버지가 돈 버는 거, 그게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내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남편이 일하러 가면 애들 다 챙기고 목공소 장부도 봐주고 손님 오면 차도 내주고 납품 나갈 때는 포장까지 도와줬어요. 그 시절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지금도 그 말을 해요. 순자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그 한마디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죠. 40대가 되면서 목공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이 생기고 입소문이 났어요. 학교 책상이나 관공서 사무용 가구 납품도 들어왔어요. 그때가 제일 바빴어요. 직원도 한두 명 쓰고 기계도 좀 들여놓고 50대 들어서면서 매출이 제법 됐어요. 애들도 크고 숨통이 좀 트이더래요. 아파트도 마련했어요. 구축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아내랑 손잡고 그 집 앞에 서서 진짜 울었대요. 여보, 우리 이제 집 생겼어. 그 말하면서요. 그게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래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재산이야. 그랬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아직 더 벌어야지. 애들 대학은 어떻게 하고, 노후 자금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일했어요. 그게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 말을 좀 더 들을 걸 그랬대요. 63세 되던 해에 아내가 검진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방에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요즘 의술이 좋은데 그냥 수술하면 되지 싶었던 거예요. 아내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요. 근데 검사를 더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3기 유방암이었어요. 이미 꽤 진행이 된 거였어요. 그 말 듣던 날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더래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무 말 못했고요. 그냥 둘이 손만 잡고 걸어왔대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기억한대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맞고 나면 밥도 못 먹어요. 구역질이 올라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아내가 하도 못 먹으니까 몸이 눈에 띄게 빠지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더 힘들었대요. 내가 아프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옆에서 보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랬대요. 목공소 문을 닫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은 거예요. 매출이고 납품이고 다 소용없었어요. 아내 병원에 같이 다니고 항암 맞고 오면 옆에 있어주고 밥 못 먹으면 뭐라도 먹여보려고 죽 끓이고 미음 끓이고 할아버지가 그때 요리를 처음 배웠대요. 60이 다 돼서 국 끓이는 법, 죽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시킬걸. 그러면서 웃더래요. 항암 치료 중에도 농담을 했어요. 그게 아내였어요. 2년을 싸웠어요. 근데 결국엔 이기지 못했어요. 아내 김순자 씨 6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13년 전 일이에요. 임종하던 날 아내가 손을 잡고 말했대요. 여보, 건강 챙겨야 해. 밥은 꼭 챙겨 먹어. 아이들 너무 짐 주지 말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소리 내서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주저앉아서요.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하고 다가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저었대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아내 보내고 나서 3년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긴 3년이었대요. 정리했던 목공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공소도 손에 안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었고 밥 먹어도 맛이 없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던 자리가 너무 눈에 밟혀서 못 들어가겠더래요.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아내 냄새 같아서요. 아내가 매일 밥을 하던 그 부엌 냄새.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밥을 못했어요. 밖에서만 먹었어요.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요. 밥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창밖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내 신세구나 싶더래요. 자식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큰아들이 한 달에 2번씩은 왔어요. 그때는요.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잠은 주무셨어요. 근데 다들 자기 살기도 바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뜸해지더라고요. 그게 탓이 아니에요. 각자 살림이 있고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내 떠나고 3년쯤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결심을 했대요. 재산을 정리하기로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시세로 3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목공소하면서 모아둔 적금이 1억 2천이 있었어요. 합치면 4억 2천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혼자 이 돈 갖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나 죽으면 애들한테 갈 돈인데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아내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던 거고 돈을 나눠주면 적어도 자식들이 자기 곁을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말은 안 해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다 말로 하지 않아요. 큰아들한테 1억 2천을 줬어요. 생활비랑. 손주들 학원비, 교육비 명목으로요. 둘째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영업 하는데 운영 자금이 달린다고. 그래서 1억을 줬어요. 딸은 시댁이랑 같이 집을 넓혀 이사한다고 해서 1억을 줬어요. 아파트는 팔아서 그 돈으로 다 했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머지는 빚 갚고. 자식들이 그 돈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맙다고 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달라졌냐고요. 솔직히 많이 달라지지는 않더래요. 처음엔 좀 자주 왔어요. 명절에 다 모이고 생일도 챙기고. 근데 2년, 3년 지나면서 다시 각자 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할아버지를 서운하게 했냐고요. 서운하다기보다는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싶었대요. 주변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박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야 어떻게든 버티지. 그게 다예요. 어떻게든 버티지. 그 말 한마디. 지금 사시는 원룸은 예전에 목공소 근처에 있던 낡은 건물이에요. 30년 됐어요. 2층이에요. 계단이 좀 가파른데 할아버지 무릎이 안 좋아서 올라가다가 한 번은 쉬어야 해요. 계단 중간에 잠깐 벽을 잡고 쉬다가 올라가요. 방은 작아요. 6평 반짜리 부엌 겸 거실에. 작은 방 하나, 화장실은 2개인데 옛날 건물이라서 공동이에요. 복도 끝에 있어요. 겨울엔 화장실 가기가 진짜 싫다고 해요. 너무 춥거든요. 복도에 바람이 통해서 한겨울엔 복도 온도가 방 안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두꺼운 양말 신고 가야 해요. 겨울이 제일 힘들대요. 보일러가 오래돼서 열효율이 좋지 않아요. 온도를 높이면 기름이 너무 많이 들고 낮추면 춥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버텨요. 두꺼운 내복 입고 담요 2장 덮고 그렇게 잠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입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방 안에서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기름값이 없으니까요. 월세는 32만 원이에요. 수도세랑 전기세는 별도예요. 전기세는 에너지 바우처로 좀 충당하고요.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22만 원에 기초연금 35만 원. 합치면 57만 원이에요. 여기서 월세 32만 원인데 주거급여 18만 원 빼면 14만 원이 나가면요. 손에 쥐는 게 43만 원이에요. 43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이런 거 조금씩 나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요. 국민연금이 22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입 기간이 짧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셨잖아요.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자동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경 써서 가입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55세부터 65세까지 딱 10년만 냈어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이 10년이에요.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40대 초반에 가입을 시작했으면 지금쯤 매달 훨씬 더 많이 받고 계셨을 텐데.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이 부분 정말 놓치지 마셔야 해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기초연금 35만 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연금이 전부니까 해당이 되죠. 이게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꼭 신청을 하셔야 해요.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셋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식들이 돈을 안 보내줘도 기준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조금씩 바뀌어서 요즘은 완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할아버지는 자식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아직 해당이 안 된대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재산은 없고 수입은 적고 근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받는 혜택이 뭐가 있냐 하면요.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매달 18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아요. 이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32만 원 월세에서 18만 원 주거급여 빼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건 14만 원이에요.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한 건 마찬가지지만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월세 내시는 분들은 꼭 주민센터 가서 신청 여부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전기세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예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로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어요. 겨울 난방비가 부담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무료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각 지자체나 사회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점심이랑 저녁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밥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루 2번 자원봉사자분이 오시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르신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안전 확인 역할도 해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돼요. 박 할아버지한테 무료 도시락은 밥 이상의 의미예요. 자원봉사자분이 오전에 1번, 저녁에 1번 오세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도시락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얘기도 나눠요. 오늘 어떠세요? 주무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 짧은 대화가 할아버지한테는 하루에 거의 유일한 대화예요. 밥 배달 오시는 그분이 오는 시간을 기다린대요. 그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순간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맛있는 밥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배부를 때가 있어요. 아침 식사 끝나고 나서는 약을 챙겨 먹어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에요. 이건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 가서 진료받으면 만성질환 약은 대부분 무료로 처방이 나와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동네 병원에서 비용 내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건소 이용하시면 약값 부담이 없어요. 박 할아버지는 한 달에 1번 보건소 가서 진료받고 약 타오는 게 일과 중 하나예요.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정형외과 치료는 엄두를 못 내요. 가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 있어요. 많이 아프면 가야 하는데 그냥 버틸 수 있을 때는 버티는 거예요. 계단 오르내릴 때 제일 힘들대요. 원룸이 2층이라 매일 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무릎이 욱신거릴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1층으로 이사하기엔 돈이 없어요. 1층 방세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이사 비용도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데서 버티는 거예요.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나가요. 거기 가면 같은 처지 어르신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장기도 두고 텔레비전도 보고 점심 한 끼 같이 먹기도 해요. 경로당에서 주는 밥이 좀 단촐해도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래요.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가요. 저 사람도 고생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받는 거죠. 경로당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75살 최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혼자 사세요.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갔대요. 그 두 분이 만나면 장기 한판 두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냥 옛날 얘기, 자식 얘기, 몸이 어떻다는 얘기. 근데 그게 제일 편한 대화래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위안이 되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요. 오후에는 주로 혼자 계세요. 라디오 틀어놓고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봐요. 원룸 2층이라 거리가 보여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도 각자 사연이 있겠지 싶대요. 다들 바쁘게 살더라. 그러면서 옛날에 자신도 저렇게 바빴던 기억이 나요. 목공소에서 톱밥 날리며 가구 만들던 시절.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더래요. 바빠서 힘들었던 게 차라리 낫다고 해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보다는요.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어요. 목공소 하던 시절에 직접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 상자에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가끔 조그마한 나무 조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작은 새 조각 같은 거.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거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창가에 올려놓고요. 지금 창가에 작은 나무새가 3마리 있어요. 하나는 아내 거,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그냥 만든 거래요. 근데 그 셋이 나란히 있으면 뭔가 좋더래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자식들이랑은요, 가끔 연락이 돼요.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와요. 잘 지내시죠,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 끊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면서 하고 물어보는데 찾아오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는 항상 없다고 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자식한테 손 내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4억 2천을 줬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식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인 거예요. 둘째는 좀 더 뜸해요. 사업이 어렵다 보니 자기 걱정도 많고요. 이따금 문자로 잘 지내냐고 오는 게 다예요. 딸은 가끔 사진을 보내요. 손주 사진이에요. 그걸 보면 반갑고 또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다 말을 잘 못해요. 딸도 바쁘고 멀리 살고 오면 또 교통비도 들고 그래서 그냥 사진 보면서 웃고 마는 거예요. 손주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잘 크는 거 보이면 좋대요. 통장 잔고가 33만 원이에요.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돈으로 버텨야 해요. 비상금도 따로 없어요. 만약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야 하거나 집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병원 가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걸을 정도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2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냐고요. 밥은 도시락 배달이 오니까 해결이 돼요. 아침은 찬밥에 물 말아 먹거나 달걀 삶아 먹는 거로요. 한 달 식비가 10,000원 안에서 해결돼요. 전기세는 에너지 바우처로 내고 월세는 57만 원에서 32만 원 내는 건데 주거급여 18만 원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4만 원이에요. 통신비가 한 달에 얼마냐 하면 가장 기본 요금제로 2만 원대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요. 오늘도 살았다는 표시래요. 그 동그라미들이 한 달치 쌓이면 뿌듯하다고 해요. 작은 것 같지만 이분한테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에요. 오늘도 살았어. 내일도 살아야지. 그러고 눈을 감아요.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아내 생각이 나요. 순자야,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지.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린대요. 그리고 나서 뭔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온대요. 억울하다기보다는요, 좀 더 잘할 걸 그랬다는 후회. 젊을 때 더 많이 아내한테 잘해줄 걸, 더 많이 같이 다닐 걸. 바빠서 못 간 여행들, 바빠서 못 챙긴 기념일들. 아내가 한 번은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때 박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가. 지금은 바빠서. 그랬대요. 그 나중이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일 후회된다고 해요. 원룸벽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결혼 30주년 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에요.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큰 사진은 아니에요. 손바닥만 한 거예요.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테이프 가장자리가 좀 들떠 있어요. 그래도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사진이 나한테는 거실이야. 그 말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달랑 그 사진 한 장이 이분의 거실이래요. 그 말이 한참 동안 귀에 맴돌더라고요. 이분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오래 사는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애들이 잘 살면 좋겠어. 그게 다야. 자기 걱정은 없냐고 했더니 나야 어차피 이만큼 살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란 게 그래요. 자기 배 골아도 자식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게 부모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처지가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혜택 받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이 나라가 나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 네 가지만 챙겨도 생활이 많이 달라져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 참여 연계 등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려요.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신청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여쭤봤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들한테 재산 다 줬다고 후회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후회는 안 해. 줄 때는 줄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앞으로 자식 있는 분들은 자기 노후 자금만큼은 꼭 지켜야 해. 자식한테 다 주고 나중에 이렇게 살지 말고. 그게 자식한테도 짐 안 되는 거야. 부모가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자식도 편해. 내가 그걸 이제 알았어. 그 말이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박종갑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 남은 건 30년 된 원룸이랑 33만 원짜리 통장이에요. 이분을 탓할 수도 없고 자식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냐고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이 중에 하나라도 더 챙기시면 한 달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챙겨요. 여러분은 아셨으니까 꼭 챙기세요. 박종갑 할아버지, 오늘 저녁도 도시락 배달이 올 거예요. 자원봉사자분이랑 짧게 대화 나누고 밥 드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주무실 거예요. 오늘도 살았어. 내일도 살아야지. 그 동그라미가 끝없이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을 더 자세히 정리해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국민연금 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이 말 한마디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4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고시원 한 칸 월세가 50만 원인 지금 이 돈으로 밥 먹고 약값 내고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영상 후반부에 지금 50대라면 당장 해야 할 딱 3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모르고 60 넘으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재테크 이야기 말고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 노후생활비, 은퇴준비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영상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국민연금을 부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35년을 넣으셨잖아요. 청년 때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에서 떼어가던 그 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얼마냐고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기준 월 평균 수령액이 64만 원입니다.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 40년 꽉꽉 채워서 넣은 사람들도 94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넘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이걸 들으시면서 에이, 나는 좀 많이 받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통계는 냉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전체의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그 중에서 5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고시원 한 칸, 그나마 깨끗한 데로 가면 4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입니다. 밥은 혼자 해 먹어야 하니까 식비가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들어갑니다.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마트 가서 제일 싼 것만 골라도 30만 원이에요. 교통비는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통신비, 요즘 알뜰폰으로 해도 2만 원은 나와요. 약가 50, 60 넘으시면 아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한 달 병원비랑 약값만 10만 원 훌쩍 넘습니다. 이것만 더해도 벌써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연금은 64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숫자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진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 친척 이야기고 여러분 동네 이야기고 어쩌면 몇 년 뒤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은 그냥 박 씨라고 부를게요. 박 씨는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25년간 다닌 분입니다. 62세에 퇴직을 했고 국민연금을 신청했더니 월 72만 원이 나왔어요. 야, 이 정도면 됐다.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은 잘 묻어두기로 했어요. 손 안 대고 나중에 크게 아플 때 쓰려고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네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월세 55만 원짜리 방을 구했어요. 연금 72만 원에서 월세 내고 식비 쓰고 약값 내고 나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정도야 하면서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월에 5만 원, 다음엔 10만 원, 나중엔 20만 원이 됐어요. 오피스텔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40만 원이 나갔고 어금니 하나 빠져서 임플란트 하나 왁는데 120만 원이 나갔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임플란트는 자기 부담이 크거든요. 퇴직금 3천만 원이 4년이 지나니까 5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박 씨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겁이 났대요. 결국 박 씨는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나이에 그 세월에 고시원으로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고시원이 어떤 데인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영상 만들면서 직접 서울 안의 고시원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취재 간다고 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카펫 냄새, 라면 냄새, 사람 냄새가 섞인 그 냄새. 복도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마주치면 옆으로 비켜야 할 정도예요. 방은요, 일반 아파트 화장실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싱글 침대 하나 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창문이 없는 방도 많습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합니다. 공용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이고 거기서 씻고 세탁도 해야 합니다. 그 좁은 방에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사시는 걸 봤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누워 계신 분, 조그만 화면으로 뉴스를 보시는 분, 그분들이 낯선 사람이 오는 것에 놀라면서도 뭔가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빛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고시원 주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많이 오시냐고요. 주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60대, 70대 분들이 더 많아요. 어디서 쫓겨난 분들도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오신 분들도 있고 이 말이 얼마나 슬프게 들리던지. 자,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나을까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안이잖아요. 서울 버리고 지방 소도시나 농촌 가면 집도 싸고 물가도 싸니까 연금으로 버틸 수 있지 않냐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방 소도시 기준으로 원룸이나 소형 주택 월세가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북 안동이나 전남 순천 같은 데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방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으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일단 교통이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KTX 왕복이 얼마예요? 한번 다녀오면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서울에 있으면 명절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리고 병원 문제. 나이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지방 소도시는 큰 병원이 없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다 싶으면 결국 서울이나 대도시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때마다 교통비에 숙박비가 붙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외로움.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지방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실제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외로움 때문에 2년도 못 버티고 다시 올라오신 분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50대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생각하겠지 하다가는 진짜 늦어버려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져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품위 있는 노후를 산다는 건 지금 구조에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외에 뭘 더 준비해야 하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노후가 버텨진다고요. 근데 이 중에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닌 분들만 해당이 되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나 비정규직으로 사신 분들은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국민연금이랑 개인저축밖에 없는데 개인저축도 없으면 국민연금 하나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 납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수령 나이는 63세, 점점 늦어져서 나중에는 65세예요. 이 공백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계속 납부를 해서 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넣으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월 3만 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60에서 65까지 5년을 더 넣으면 그게 이후로 매달 3만 원씩 평생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연기연금입니다.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어요. 한 달 미룰 때마다 나중에 받는 금액이 0.7%씩 올라갑니다. 5년을 미루면 42%가 올라가요. 64만 원 받을 걸 미루면 9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이건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미룰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이제 박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박 씨는 고시원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요. 공장에서 25년을 일했는데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하냐고. 그 자존심이 처음 석 달은 버텼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오는데 형광등 켜놓고 천장 보다가 생각이 났대요. 이 현실을 탓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냐고. 그게 시작이었대요. 박 씨는 낮에 시간이 비니까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아파트 청소원, 여러 군데 지원을 했어요.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이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했더니 결국 아파트 경비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월 130만 원짜리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서 있는 거 힘들죠. 근데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거야. 평생 일했으니까 버티겠는데 이 돈 들어오니까 살 것 같다고.
박 씨는 경비 월급 130만 원에 연금 72만 원을 더해서 이제 월 200만 원 남짓이 들어옵니다. 고시원 월세 내고 밥 먹고 약값 내고도 매달 조금씩 남아서 그걸 또 통장에 쌓고 있대요. 박 씨 말이 고시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부끄러운 거더라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이 이렇다는 걸, 이미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73세 여성분인데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보내셨고 혼자 40년째 살고 계세요. 이분은 국민연금을 안 내셨어요. 그 시절에 전업주부로만 사셨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냐고요? 남편의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남편 연금의 60%를 받는 건데 그게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요. 47만 원이에요. 이 돈 하나로 4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데를 가봤더니 경기도 어느 오래된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그것도 어찌어찌 구한 거래요. 거기서 20만 원 내고 나면 27만 원 남아요. 27만 원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분은 쌀은 복지관에서 받고 반찬은 경로당 가서 밥 얻어 드시고 그렇게 47만 원을 쪼개고 또 쪼개서 사십니다.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네 어딘가, 아파트 반지하 어딘가, 고시원 어딘가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 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여자는 가정 지키는 게 당연한 시대였고 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정보가 없었고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대 분들은 다릅니다. 지금은 정보가 있어요. 이 영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50대 분들, 제가 딱 3가지만 해주셨으면 해요. 첫째, 지금 당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로그인하고 클릭 3번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냥 많이 받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지금 확인하세요. 그 숫자를 보고 나서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수입의 일부를 무조건 저축하세요. 얼마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요. 무슨 저축이냐고요. 요즘 개인연금 저축이 괜찮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세액 공제 받으면서 노후 준비까지 된다니까 일석이조예요. 물론 투자 상품이라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한 채권형이나 원금 보장형으로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게 안정적인 분들은 좀 더 수익성 있는 대로 배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본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몸을 유지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뭔지 아세요? 의료비예요. 건강검진 제때 받고 운동하고 과식 안 하고 술, 담배 줄이는 게 노후 준비에서 재테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프면 다 무너져요. 돈도 체력도 의지도.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있고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잃은 게 건강이었습니다. 아까 박 씨가 경비를 구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이 아직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62세인데 허리가 괜찮고 다리가 괜찮으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무릎이 망가져 있었으면, 당뇨가 심해서 발이 저렸으면 그 일도 못했어요.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무섭게 만들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달콤하게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겁부터 먹거든요. 아,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어쩌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50대면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55이라도 58이라도요. 지금부터 5년만 제대로 준비해도 달라집니다. 5년 후에 월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그 이후로 평생을 바꿔요. 30만 원이 더 있으면 고시원 말고 조금 더 나은 방을 쓸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더 있으면 가끔 아들, 딸 얼굴 보러 갈 교통비도 됩니다. 100만 원이 더 있으면 자존심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고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서 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딱 한 번만요. 그거 하나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시원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고시원을 목표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게 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고시원에서 다시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깨끗하게 살림 줄이고 군더더기 없이 살면서 생활비를 모으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삶은 어디서든 이어집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73세 그 여성분, 그분이 요즘 뭘 하시는지 아세요? 경로당 자원봉사 나가셔서 독거 어르신들 밑반찬 배달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보다 더 힘든 분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힘드시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 보면서 내가 오히려 위로받아요. 이게 나한테 남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맑던지요. 그 맑은 눈빛이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 무겁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섭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눈 뜨고 현실을 보자고 한 겁니다. 국민연금 64만 원, 이 숫자가 우리 현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예상 수령액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고시원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아는 것이 끝이에요.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내 손에 남은 게 없지? 자식 학원비 내고 부모님 병원비 보태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대출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통장이 텅 빈 거예요. 그게 딱 지금 대한민국 60대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고요? 노후 파산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가명으로 김영복 씨, 올해 63살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35년을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고 명절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40만 원이에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혹시 나도 저런데? 싶으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복 씨는 20대 중반에 공장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조그만 부품 공장이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반장도 되고 나중엔 생생팀장까지 올라갔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둘을 낳았고 큰애는 딸, 작은애는 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돈 나갈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아파트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아이들 학원은 갈수록 늘고 부모님 두 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나중에 애들 다 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애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큰딸이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을 보태줬고 아들이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다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본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손도 못 댔어요. 퇴직금은 집 살 때 쓰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에 70만 원도 채 안 나와요. 결국 63살에 빚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상태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60대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2025년에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어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2018년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62.3%, 2024년 68.4%, 2025년엔 결국 70%를 넘겼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한번 파산하고 나서 또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869명이던 재파산 신청자 수가 2023년엔 1,053명, 2024년엔 1,243명으로 매년 20% 가까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파산 신청자의 69%가 60대 이상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게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파산으로 이어진 원인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파산 신청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채무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부족이에요. 무려 79.5%가 그렇다고 했어요. 사업 실패나 투자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파산까지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였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결국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집이 있으면 괜찮지 않나? 집 한 채 있으면 뭐 그래도 버티지 않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집 있어도 파산해요. 왜냐고요? 집이 있다고 해서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뭐해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연체됐는데.
집은 팔지 않는 한 유동성이 없어요. 노후에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박정수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 경남 창원에 사세요. 이분은 20년 전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집값이 오르면 노후엔 팔아서 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아들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박 씨 부부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결국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담보대출이 연체됐고 부부는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이런 사례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다가 혹은 연대보증을 서다가 정작 본인이 파산하는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줬잖아요. 학원비가 얼마든 냈고 대학 등록금도 대줬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도와줬어요. 내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애들이 먼저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병원비, 요양원 비용도 다 자식인 내가 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나를 위한 준비는 계속 뒤로 밀렸어요. 이걸 이른바 낀 세대라고 해요. 위로는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못한 세대. 지금 50대, 60대가 딱 그 세대예요. 3포 세대, 4포 세대 얘기하지만 그 자식들을 키운 부모 세대야말로 진짜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아온 세대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노후 파산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에 얼마인지 아세요? 67만 원이에요. 67만 원. 그런데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얼마냐면요. 부부 기준으로 336만 원이에요. 혼자 사는 경우에도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부부 기준으로 매달 27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해요? 저축이 없으면 대출이에요. 대출이 반복되면 결국 파산이에요.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이 월 108만 원이에요. 108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아파도 병원 덜 가고 경조사비 빠지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거기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평균 의료비가 한 달에 50만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예요. 그럼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9천 원이에요. 국민연금이랑 합쳐도 200만 원을 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현실이 이래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39.8%예요.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에요.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등이에요. 노인 빈곤율 OECD 1등.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심해져요. 75세 이상 후기 노인층의 빈곤율은 65세에서 74세 사이보다 훨씬 더 높아요. 오래 살수록 더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파트 한 채 있고 거기다 자식들 열심히 키워놨으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식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취직도 어렵고 집값은 한 해를 뚫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양육비에 허덕이잖아요.
자식에게 부담 지우면 자식도 불행하고 나도 결국 불행해져요. 자식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여력이 없는 자식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파산 신청 어르신들 가운데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빚을 떠안는 고리평 파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2023년에 63.5%, 2024년엔 68.4%, 2025년엔 70.4%까지 올라갔어요. 파산 신청자 10명 중 7명이 혼자예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파산 신청을 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다 라는 말이에요. 파산하면 집도 잃고 통장도 압류되고 나중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우울증, 고립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 것도 이 노후 빈곤과 무관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병원 못 가면 몸이 더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일도 못하고 일 못하면 더 가난해지고 이 악순환의 끝이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실제로 노후 파산 상담을 하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처음엔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 하셨대요. 젊었을 때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름 저축도 했는데 어느 순간 빚이 수천만 원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면 의료비가 한 번 쌓이고 자식 한 번 도와주고 작은 사업 한 번 해보다 망하고 이게 겹치다 보면 삽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특히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파산 신청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단 한 분도 처음부터 무능하거나 게으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구조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라는 거예요. 자식 사교육비 폭탄, 부동산에만 집중된 노후 전략, 너무 낮은 연금 수령액,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보여드릴게요. 58세 최순자 씨, 경기도 의정부에 사세요. 남편이 61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처음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활병원에 입원했어요. 문제는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1년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냈어요. 적금이 떨어지고 나서는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도 바닥나자 카드론을 썼어요. 카드론이 한돈에 찾아 대출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빚이 4천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20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최순자 씨 혼자 남아서 4천만 원의 빚을 안게 된 거예요. 지금 이분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하지만 이자가 원금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안심하시는 분 계시나요? 잠깐만요.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배우자나 자신이 갑작스런 건강 위기에 처했을 때 의료비를 5천만 원 이상 여유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통계가 냉정하게 답을 줘요. 절반이 안 돼요. 그럼 지금 내 상황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건 교과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노후 파산 상담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우선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예상 수령액을 확인했을 때 월 생활비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납입 기간을 늘려야 해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할 수 있고 그러면 수령액이 늘어나요. 만약 나이가 많아서 이게 어렵다면 주택연금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요. 집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선택지예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65세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집에 계속 살면서도 돈을 받는 거니까 집 팔 필요 없이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집 한 채 믿고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식한테 돈 빌려주거나 연대보증 서는 거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이해해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파산하면 자식도 결국 더 힘들어져요. 부모가 파산하면 자식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짐을 지게 돼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게 자식을 위하는 일이에요.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으로 지금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빚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대출, 이런 고금리 빚이 있는 분들은 서울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기관들은 무료로 채무 조정이나 이자 감면을 도와줘요. 파산이 아니더라도 채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자만 내다가 결국 파산까지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또 한 가지, 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꼭 챙기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감면 혜택을 모르고 그냥 계세요.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 부담금 경감제도도 꼭 알아보세요.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산정특례 제도로 본인 부담이 8에서 5% 수준으로 줄어요.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있으면 의료비 폭탄을 고스란히 다 맞게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노후 파산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매달 카드값이 월 소득의 30%를 넘어가고 있다면, 한 달 생활비를 현금 서비스로 메우고 있다면,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해지한 경험이 있다면, 통장 잔액이 거의 항상 20만 원 미만이라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지금 당장 전문 기관에 상담받으세요. 숨기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가난한 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부모 세대도 모셔야 했고, 자식 세대도 키워야 했고, 그 사이에 IMF도 있었고, 카드 대란도 있었고, 코로나도 겪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이겨내야 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이 얇다고 해서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한 가지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60대 초반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주택연금 가입 조건 검토, 고금리 빚 채무 조정 상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 이 4가지만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이게 노후 파산을 막는 첫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내 건강이 최고의 노후 자산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일도 할 수 있고 의료비도 줄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걷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이 3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어떤 금융상품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에요. 비싼 건강기능식품 사는 돈으로 차라리 걸음수를 하루 8,000보 이상 채우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아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가슴이 계속 먹먹했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났고 주변에서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래야 하나.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클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어렵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내 노후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내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딱 그것만이에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부터 내 노후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꼭 알림 설정 해두시고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